저희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긴장이 되네요. 혹시나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긴 하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많이 부족하다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건 압니다. 뭐 옛날 같으면 둘이 너무 좋아도 집안이 안 맞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겠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두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연애를 하고 있으니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심하네요. 이럴 거면 대체 상견례는 왜 하자고 한 겁니까? 사람 기분 잡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두고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신보입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역시나 다르시네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셔서 그런가. 경우도 없으시고 주제 파악도 못 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한테 아니면 지수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60이 넘은 중년의 여인입니다. 얼마 전 환갑을 맞이하여 자식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육향숙 여사도 남편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다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 신혼여행을 경주로 다녀왔고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남편과 육향숙 여사 모두 아직까지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으니 남편을 제외하면 육향숙 여사만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식당으로 알바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제로 육향숙 여사가 직장을 옮기게 된 과정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40 후반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50이 넘으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사장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3년 정도 지난 후 육향숙 여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육 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 나야. 그 선진물산 강 대표. 라며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육 과장.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와이프랑 같이 반찬 가게를 하게 됐어. 근데 이게 규모가 좀 큰데 직원이 필요해. 모르는 사람보단 아는 사람이 나와서 향숙 씨한테 전화한 거야. 혹시 요즘 뭐해? 일하고 있나? 그 시간 되면 우리 가게에서 일 시작해보는 거 어때? 내가 알바비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쳐줄게. 그러니까 같이 일해보자. 육향숙 여사는 그 당시에 자신을 써주는 곳도 없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간간히 부업만 하던 터라 사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사장이 가게를 확장하여 식당을 오픈하자 거기서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56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이대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매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전 직장 동료들과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직도 일을 한다고? 이제 쉬어야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자식들 결혼 안 했어. 그놈들이 불효자네. 평생 부모가 고생해서 키워줬는데
엄마가 60이 다 됐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엄마를 일을 하게 만들어? 너도 몸 생각해야 돼. 평생 청춘일 것 같지? 금방 60이고 금방 70이야. 무릎이고 어깨고 지금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래서 애들한테 다 갖다 바칠 거야? 빨리 애들 결혼시켜서 너도 애들이 용돈 주는 거 받고 살아야지. 애들이 용돈도 안 줘. 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안 주긴 뭘 안 줘.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결혼 그런 거 해서 뭐해? 결혼하면 다 자기 가정 생겨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사람이 정말 평생토록 좋은 사람이고 내 자식을 사랑해 줄 거라는 보장이 있어? 근데 부모는 다르잖아. 조건 없이도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 주는 게 부모야. 얼마 전에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갔다 온 사진 보여줄까?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 아, 돈은 우리 자식들이 다 냈어. 지들이 비행기랑 숙소랑 전부 예약해 놓고 이날 여행 가니까 시간만 빼놓으라고 하더라고. 가서 나는 뭐 신나게 먹고 놀기만 했지. 애들이 다 알아서 풀코스로 해주더라고. 그녀는 자식 자랑을 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난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었지만 육향숙 여사의 집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자식들이 분가도 안 하고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고 아들이고 모두 출근 전에 아침밥을 꼭 먹여보내야 하니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나면 각 방을 돌아다니며 남편과 자식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잔소리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침이 전쟁인 것을 보면 육향숙 여사는 여전히 사는 맛이 나고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구나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마냥 좋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걱정이 많았고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그녀의 자식들도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평생 자신과 남편과 함께 살 생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딸아이를 앉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넌 진짜 결혼 생각이 없어? 너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엄마랑 살 건데? 딸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결혼 얘기가 나와? 진짜 못 살겠어. 됐어. 엄마, 난 당분간 결혼 생각은 없고 어쩌면 결혼할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 나 말고 오빠한테나 먼저 하라 그래. 오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잖아. 여자친구 없대? 오빠한테 물어본 적 있어? 딸이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사실 육향숙 여사의 딸이 몇 해 전 결혼까지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의 집안 사정이 부족해서 파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딸이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육향숙 여사의 집안은 화목했지만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기술을 배워 지금은 어릴 적 친구와 함께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손기술 하나는 뛰어나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골들이 공장까지 찾아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집안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지만 그들의 가정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괜히 애들을 낳아서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육향숙 여사의 딸이 몇 해 전 파혼을 한 것도 그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딸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딸은 당시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남자 어때? 인상 괜찮지?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엄청 좋아해. 그냥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나한테 첫눈에 반했대. 솔직히 난 별로였는데 계속 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나도 홀랑 넘어갔어. 그래서 지금 사귄 지 한 달 넘었나? 그 정도 된 것 같아. 육향숙 여사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뭐 너 좋다면 다행인데 취업준비생이면 돈을 하나도 못 벌잖아. 괜찮겠어? 아무래도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 딸은 조금 고민스러워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뭐 얘기 나눠보니까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신대.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 얘네 부모님 좀 사나 봐.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보내주신다는데 대학 교수라나 뭐라나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대. 한번 해볼까? 궁금하지 않아? 딸은 신이 나서 말을 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딸이 아직 어리고 그저 연애일 뿐이니 진지한 사이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예쁘게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애가 길어졌고 딸의 남자친구는 몇 번의 시험 낙방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딸은 남자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느 날 육향숙 여사는 보통 6시에서 6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그날은 일어나기 전부터 부엌에서 들리는 우당탕탕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스스하게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딸이 난리부르스를 떨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일어났어? 아니, 나 미역국 좀 끓이려고 하는데 이거 왜 자꾸 타? 참기름 넣고 미역 볶는 거 아니야?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마늘도 통째로 넣었잖아. 그거 익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 여기 다진 마늘 있잖아. 나와. 아이고, 이거 타겠네. 아이고. 그리고 노른자랑 흰자는 왜 분리했어? 뭐, 빵 만들 거야? 빵? 아니, 계란말이 만들려고 한 건데 계란말이 노란색이잖아. 그거 노른자만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쪼개서 분리한 건데. 육향숙 여사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얘 좀 봐. 야, 너를 내가 너무 곱게 키웠나 보다. 기가 막혀. 진짜 세상에 노른자로만 계란말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와. 계란말이만 만들면 돼. 미역국이랑. 아이고, 못 살아. 그녀는 딸을 엄청 혼냈습니다. 계속 제 품 안에서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어쩜 이렇게 살림이라곤 하나도 모르고 음식이라곤 할 줄도 모르고 20대 중반이 돼도 칼질 하나 못하고 계란말이도 못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 옆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네가 웬일이야? 20살이 넘어서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던 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다 하고.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오늘 남자친구 생일이거든. 남자친구가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싶대. 그래서 내가 대충 인터넷을 찾아봤거든.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해주겠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나 진짜 요리는 젬병인가 봐. 진짜 못하겠어. 엄만 이걸 어떻게 그동안 계속했어. 아휴, 못해. 그 말을 들으니 육향숙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딸이 남자친구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이려는 모습을 보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나. 너는 엄마 아버지 생일 때는 미역국 한 번 안 끓이더니 남자친구 생일이라니까 미역국을 끓이려고 열을 내는구나. 정말 서운하네. 다음에 엄마 생일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육향숙 여사는 딸의 남자친구를 위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근 전부터 딸과 투닥거리며 아침을 먹이고 도시락을 싸서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딸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그날은 하루 종일 울컥하고 심란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도 일을 나가고 남편과 아들도 각자 일터로 보낸 뒤 집이 텅 비자 마음이 더 울적해졌습니다. 일부러 가게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을 달래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의 딸은 남자친구에게 지극정성으로 다했습니다. 분명 남자가 좋다고 해서 사귀게 된 것이라고 했지만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쪽은 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이길래 이렇게 내 딸을 안달복달하게 만드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육향숙 여사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엄마랑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다는데 어때? 아빠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낫겠지. 그럼 금요일 저녁으로 할까? 육향숙 여사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밥을 먹자고. 갑자기 왜? 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30이야. 결혼해야지. 준석이가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 뵙고 싶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준석이 만나기 전에 옷도 한 벌 쫙 사 입고 우리 우아하게 만나서 잘난 척 좀 하자고. 응? 아빠가 주말이 바쁘니까 금요일 저녁으로 한다. 다음 주 괜찮지? 육향숙 여사는 딸이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막 취직을 해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뭘 믿고 결혼하려는 것인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결혼을 재촉하는 건데? 설마 아니지?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재촉은 아니고 그냥 나이도 있고 오래 만났으니까 밥 한번 먹자는 거지. 엄마, 설마 내가 애기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 그냥 정말 밥 한번 먹는 거야. 임신이라니, 진짜 웃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딸이 오히려 육향숙 여사를 놀리자 그녀는 안심하면서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니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향숙 여사는 그날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옷도 한 벌 사고 남편 입힐 정장도 샀습니다. 식품 코너에 가서 음식 재료들도 가득 담았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아침 8시부터 움직였는데 집에 도착하니 어느새 3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옷을 사고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려니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화장을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제육볶음을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잔뜩 넣고 요리를 하고 미역국을 잘 먹는다고 하니 한솥 가득 끓였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화장이 지워질까봐 계속 신경을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었던 저녁 7시가 되었고 딸아이에게서 남자친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육향숙 여사는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왜 그렇게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보고 육향숙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육향숙 여사는 사진에서 봤던 모습과 달리 남자의 키가 크지 않고 딸과 키가 비슷하며 체구도 작다는 점에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그녀는 그래도 반갑게 맞이하며 손님이기 때문에 거실로 모셨습니다. 앉아요. 배고프지?
차린 게 별로 없어. 제육볶음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육향숙 여사는 정신없이 반찬을 갖다 날랐습니다. 딸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남편은 그녀에게 아이고, 부산스럽게 하지 말고 대충 하고 와서 앉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손님이라고. 이제 가족인데, 안 그래? 라고 하면서 바로 술부터 따라주려 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남편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술, 얘기라도 좀 하고 먹지. 됐어. 나중에 술은 나중에 먹고, 우리 밥부터 먹어요. 그녀는 얼른 밥을 한가득 퍼서 남자친구 앞에 놓았는데 남자친구는 밥의 반을 덜어냈습니다. 제가 배부른 느낌을 싫어해서 조금만 덜어 먹을게요. 남자의 말에 육향숙 여사는 은근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남자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서 뭐해? 살만 찌지.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라서 살이 찌면 좀 그래. 애들도 뚱뚱하다고 놀리고 학부모들 보기에도 안 좋나 봐. 그래도 이 사람 작지만 잘 먹어. 어서 먹어. 자기야, 음식 식겠다. 딸이 남자친구를 살뜰히 챙기자 술을 따라주려던 남편도 손이 멈칫해서 다시 자기 잔에 술을 따랐고 육향숙 여사도 괜히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육향숙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대단하네요. 시험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쉽지 않았죠. 제가 시험 봤을 때가 난이도도 높고, 뭐 매번 그렇지만, 임용이라는 게 한두 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합격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붙어서 다행이죠. 지금까지 합격 못했으면 아마 지금도 노량진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지수가 많이 도와줬죠. 월세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진짜 지수 아니었으면 저 지금도 재수생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육향숙 여사는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딸이 얼마나 이 남자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딸이 남자친구의 월세를 내줬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아이고, 지수야 고생했네. 그래도 준석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지수도 많이 고생했어. 남자친구 합격시키려고 뒷바라지를 잘했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무엇이 아쉬워서 힘들게 번 돈으로 남자친구의 월세를 내주고 뒷바라지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사위가 될 사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을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지 알아? 얘가 겨우 중학교 나와서 이 손기술 하나로 평생을 먹여 살렸다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내가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나도 참 못난 애비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네.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참 우리 식구들을 너무 많이 고생시켰어. 남편이 술 주정하듯 말하자 육향숙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리 헛소리를 해? 당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얘기를 여기서 뭐하러 해? 부끄럽게. 준석 씨, 이해해줘요. 그땐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달래듯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그래요. 나도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뭐 아이고. 그러고 보니 제가 기억이 흐릿한데 준석 씨 부모님은 뭐 어디 학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준석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대학교에 계시고, 어머니도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곧 퇴직하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두 분 따라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 말을 들은 육향숙 여사는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말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째 우리가 너무 좀 그렇네. 근데 뭐, 그땐 다 그랬으니까
두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거요. 부모 학벌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안 그래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그냥 엄마 말대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아, 배불러. 아빠도 술 많이 마셨지? 우리 이제 나가볼게요. 좀 데이트하다가 준석 씨 보내고 집에 들어올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딸과 남자친구가 떠난 뒤 육향숙 여사는 남편과 함께 상을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괜히 얘기를 했나 봐요. 나이 먹으면 원래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데 당신도 참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 그 애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로 싫어할 사람이면 결혼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당신도 너무 선입견 가지지 말아요. 재고도 작고 좀 깐깐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 다 옛날 말이야. 남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이고 직업이 선생님이면 직장 이직 걱정 안 하고 정년만 생각하고 연금 생각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지수한테는 너무너무 잘 된 거지 뭐. 지수야말로 전문대 나와 가지고 결혼을 학교 선생이랑 하는 거면 땡 잡은 거 아니야. 그놈이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지수한테 해준 건 없지만 시집은 잘 가게 도와줘야 할 거 아냐. 괜히 그놈이랑 헤어지면 지수 울고불고 에휴.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마음 아파. 남편의 말을 들으며 육향숙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덩치도 작아서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직업도 좋고 딸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본심으로는 어디 가서 사위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서 사위 잘 얻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위가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정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던 어느 날, 딸이 예비 사돈집에 인사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딸이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을지, 옷을 이상한 것을 입고 갔을지,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딸을 챙겨보내고 인사를 다녀온 딸의 표정을 보니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좋으시지. 근데 결혼할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막막하네.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런 게 메리지 블루 같은 건가? 엄마, 아빠랑도 이제 자주 못 볼 생각하니까 좀 슬프고. 오빠는 맨날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든데 내가 먼저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결혼해도? 딸의 생뚱맞은 질문에 육향숙 여사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딸을 위해 걱정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가야지. 엄마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준석이랑 안 싸우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내가 뭐 바라는 게 있겠어. 안 그래?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그거면 되는 거겠지. 주변 사람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겠지? 딸에게 용기를 주었어야 했지만 육향숙 여사는 그때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파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였고 식을 올리기 2달 전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육향숙 여사는 딸의 시댁 쪽과 이미 상의가 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동안 별말이 없었기에 알아서 잘 준비하겠거니 했습니다. 사돈 쪽과 육향숙 여사의 집은 거리가 좀 멀었지만 그쪽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다고 해서 육향숙 여사 가족이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일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하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은 편이라 시간이 되면 오겠지 싶었고, 육향숙 여사 부부는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도착하여 사위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딸이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도착하셨대요. 모시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딸은 밖으로 나갔고 육향숙 여사와 남편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사돈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남편 역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외는 인사는커녕 악수하려는 손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안사돈 쪽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인데 상견례는 해야죠. 냉담하게 말을 던지자 육향숙 여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긴장이 되네요. 혹시나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족하긴 하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육향숙 여사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니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건 압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애와 연애도 오래 했고, 우리 애 말 들어보면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군요. 뭐, 그 정도야 저희도 해줄 수 있는 거긴 한데, 둘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수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내 아들 좋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옛날 같으면 둘이 너무 좋아도 집안이 안 맞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겠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두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연애를 하고 있으니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왜 아들을 말릴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솔직히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순하고 착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여자라고는 곁에 둔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말을 끊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고, 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욱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며 말했습니다. 말이 좀 심하네요. 이럴 거면 대체 상견례는 왜 하자고 한 겁니까? 사람 기분 잡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두고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신보입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던 안사도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역시나 다르시네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셔서 그런가. 경우도 없으시고 주제 파악도 못 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한테 아니면 지수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못 배우신 분들이니 그런 것도 모르시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상견례 자리 자체도 만들지 않습니다. 지수, 너가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준석이 내가 밀어붙였니? 막말이 이어지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여보, 갑시다. 일어나요. 지수, 너 뭐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육향숙 여사를 일으켰지만 딸은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아. 딸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육향숙 여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지, 혹시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코웃음을 치던 안사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 너 잘 들어라. 준석이 너도 마찬가지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집안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딘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래, 결혼식이야 하겠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면, 아들만 감싸고 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육향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체 우리 지수를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딴에는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안사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집안 차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우린 배운 집안이에요. 저도 남편도 교단에 서 있고, 심지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 아들도 교사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어머니도 전부 다 교육자입니다. 집안부터가 근본이 다르죠. 거기다 지금 무슨 일 하시죠? 뭐, 가구 공장에 일하신다고 했나요? 사모님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했나요? 육향숙 여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안사돈의 말 중 틀린 것이 없었고 그녀의 집안이 잘난 집도 아니었으며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온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 말을 다 한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죠. 그들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오늘 좀 중요한 연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저 지수 오빠입니다. 육향숙 여사의 아들이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을 보고 놀란 아들은 물었습니다. 너 왜 울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아들의 얼굴을 보니 육향숙 여사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호야, 어쩌냐? 엄마 속상해서 어째? 육향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뭘 울고 그래, 갑시다. 윤호야, 너도 가자. 지수.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집안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더라.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진짜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무슨 경우냐, 정말? 남편의 한숨 섞인 말에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안 수준이 안 맞아요. 실례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 수준이 맞지 않다뇨? 안사도는 그 말을 듣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해야 합니까? 진짜 답이 없는 집구석이네. 저기요, 우리 집은 전부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 집이랑은 근본이 달라요. 저와 제 남편도 교육자고 저희 아들도 교사예요. 그런데 그쪽 집안은 참 어디 감히 중졸 집안이 우리 집 아들을 넘봐요 넘보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교사 사위 두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육향숙 여사의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그렇게 학벌 따지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 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디 가서 밀리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런 건 자랑하라고. 내가 학교 다니는 건데 나 서울대 박사인 건 왜 말 안 해? 아들의 말을 듣고 안사도는 고개를 들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 박사요? 그 집안에 박사가 있어요?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졸인 저희 아버지와 고졸인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고생하셔서 저를 박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그 집이랑 애초부터 근본이 다른 건 맞네요. 그쪽 집은 넉넉하고 조부들까지 전부 교사 집안이라 틀에 박힌 생활만 하면서 교사라는 직업만 바라봤겠죠? 교사가 못 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재능도 없는 아들한테 교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처럼 입력시켜서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교사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죽상이죠. 참 불쌍합니다.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꿈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부모가 알까요? 근데 저희 집은 다릅니다. 지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회계경리 쪽이라고 해서 공부도 잘하는 애가 일부러 전문대에 들어가서 빨리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기 대학 등록금은 자기가 직접 벌어서 다닌 애예요.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박사 과정까지 오면서 제 힘으로 장학금 받고 알바하면서 연구비용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은 공부라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 제 스스로 이뤄냈죠. 이런 경험 그쪽 아들이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까? 교사, 선생,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본 없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박사인 제가 하나씩 짚어드려야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상견례에 참석했어야 했는데 연구 때문에 늦어진 게 어쩌면 천만다행이네요. 처음부터 제가 참석했다면 그쪽에서 입을 열자마자 이 상을 전부 엎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육향숙 여사는 아직도 안사돈의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몇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딸의 남자친구에게로 쏠렸고 준석이라는 남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육향숙 여사의 딸은 긴 연애를 파혼으로 끝마쳤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어쩌다 보니 그녀의 집안은 근본 없는 집안이 되었지만 그 뒤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무렵 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엄마, 대박인 거 뭔지 알아? 그나랑 파혼한 준석이 있잖아. 선생 그만뒀대. 우울증이 엄청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나 봐. 암튼 병원에 다니나 봐. 꽤 힘들게 시험 붙어서 취직했거든. 딸의 말을 듣고 밥을 먹던 아들은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걔 그럴 줄 알았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 불쌍한 놈. 이제야 자기 현실을 알게 된 거지. 부모 그늘에서 살다가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야. 아들은 우적우적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육향숙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특한 내 새끼, 똑똑한 내 새끼. 어째 배 속에서 이런 놈이 나왔을까? 기특한 놈. 그리고 밥을 한 움큼 더 퍼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육향숙 여사네 네 식구는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딸 앞에서 금기어가 되었지만 때가 되면 좋은 짝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고 아들은 박사 졸업 후 대한민국, 아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나라 발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향숙 여사가 잘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 자식들이 부지런하고 꿈이 있었기에 이뤄낸 성과들이었습니다. 가끔 육향숙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준석이라는 친구와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그러나 그건 역시 딸의 선택이기에 그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다만 육향숙 여사는 부모로서 딸아이 앞에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일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가 육향숙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